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유전체와 절연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절연체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유전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유전체가 절연체하고 같다고 말하는 측면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다르다라고 말하는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목적에서 다르다. 절연체는 전기를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그 다음에 유전체는 전기를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그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유전체가 어떻게 해서 전하를 끌어모으는지, 즉 전기 에너지를 끌어모으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캐패시터가 이제 유전체를 사용하는 부품이죠. 캐패시터가 그 충전될 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유전체에 대한 어떤 적용에 대해서 한번 어떤 질문 하나 던져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어떤 그 회로를 간단한 회로를 한번 그려보고 그 회로 상황에서 우리가 질문 한번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한 한번 답을 한번 해보는 어떤 과정을 한번 겪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칠판에서 한번 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캐패시터는 다 알다시피 양쪽에는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금속으로 되어 있고 이 중간을 갖다가 이제 여기가 유전체로 채워져 있죠. 여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전체로 채워져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캐패시터는 여기 C라고 약자로 쓰죠. 자,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충전한다면 여기 직류전원을 하나 두고 직류전원 뭐 예를 들어서 100V짜리의 직류전원으로 이 캐패시터를 충전한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 충전한다면 여기 이 스위치를 갖다 닫으면 우리가 충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가 스위치가 있다고 그러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그래요. 과연 그 유전체에 이가 있는 이 회로, 이 캐패시터가 있는 이 회로를 갖다가 이 스위치를 닫으면 과연 여기에 이 전류라고 하는 게 흐를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전류가 흐를 것이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좀 이상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캐패시터가 있는 회로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뭐 보통 충전하기 위해서는 이 스위치를 닫으면 우리가 보통 충전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전류가 흐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전류가 흐를 것이냐. 이게 너무 당연한 질문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회로라는 것은 폐회로가 만들어져야 되죠. 폐회로가 만들어져야 전류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폐회로를 갖다 구성해야지만이 전기를. 그래서 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스위치를 닫았던 거죠.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흐를 것으로 이제 예상은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약간 이 질문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실 거예요. 이 캐패시터는 이미 이 유전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유전체는 재료적으로 뭐랑 같다고 그랬죠? 유전체는 재료로 보면 뭐랑 같다고 했죠? 재료로만 본다면 재료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렇죠. 절연체랑 같아요. 그죠? 절연체랑 같기 때문에 이 절연체는 이 전류가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여기 사이가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 전기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폐해를 유지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그러지 못하죠. 이미 뭐예요? 전기적으로 분리가 돼 있죠. 이쪽 사이드하고 이쪽 사이드는 전기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오픈되어 있죠. 개방되어 있죠. 이미 오픈되어 있죠. 오픈되어 있는 곳을 갖다가 여기를 스위치만 클로즈 한다고 해서 이 전류가 흐르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그렇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때 충전할 때 이 스위치를 닫으면 이 전류가 흐르겠느냐?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겠는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제가 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Yes와 No로. 여기 이미 오픈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스위치를 닫는다고 전류가 흐르겠느냐? 좀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처음엔 당연히 흐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안 흐르나? 계속 흐를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내가 흐른다면 이제 그죠? 뭐 정답은 예스에 예스 흘러요. 흐르는데 그럼 왜 흐르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죠. 왜 흐르냐? 여기가 오픈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이 부분이 여기 열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회로적으로 열려 있는데 여기를 닫았다고 해서 폐회로가 되는 건 아닌가. 폐회로가 구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류가 안 흘러야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왜 흐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제를 우리가 잘 공부를 했다. 캐패시터를 갖다가 이제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끝까지 어떤 실용적인 측면까지 데리고 갔을 때 여러분들이 보다 더 실무적인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문제를 풀어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예스인데,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이 전류를 뭐라고 부르죠? 충전 전류다 이렇게 부릅니다. 충전 전류. 이가 0A였다면 이 이름이 없었겠죠. 그죠? 충전 전류라는 단어 자체를 만들지 않았겠죠. 0A인데 무슨 0을 만들어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충전할 때 우리는 캐패시터를 충전할 때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이름을 부여했죠. 충전 전류라고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충전 전류는 어떤 형태의 전류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죠. 그 결국 이 충전 전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류 형태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오랫동안 했지만 이 충전 전류가 뭔지를 갖다 설명해 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흔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전류는 이런 것이죠. 어떤 식이냐면 어떤 도체가 있으면 이게 도체가 있죠. 이 도체가 있으면 여기가 자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이 자유전자가 무진장 많죠. 그죠? 도체는 그죠? 유전체랑 이 도체는 뭔가 좀 다른 거죠. 이 자유전자가 막 풍부해서 우리가 도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자유전자가 전기력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 이런 거, 그랬을 때 이걸 갖다 우리는 전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공간도 도체라고 하는 공간을 이미 우리가 생각을 해두고 있고요. 그때 전류라는 것은 자유전자의 어떤 이동, 도체라는 어떤 공간을 구속을 하는 거죠. 그 공간 내에서 자유전자가 힘을 받아서 전기력을 받아서 이동하는 걸, 그걸 갖다 우리는 전류라고 정의를 하죠.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의 크기로 이야기하죠. 이렇게 쓴다면 꼭 수학식으로 한번 써본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하량, 단위 시간 동안 여기를 갖다가 통과하는 전하량이 되겠죠. 근데 되게 이제 이 전하는 뭐냐면 자유전자라고 보는 거죠. 자유전자라고 하고, 이 자유전자가 있는 공간은 이 도체라는 공간을 우리가 한정지어서 이제 본다는 이야기죠. 과거에는 이것만이 전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류가 이제 해결이 됐던 게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 세워지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사 강의 10강을 보면, 기술사 강의 전자기학 10강을 보면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줘. 맥스웰 방정식과 변이전류 이런 식으로 하는 과목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류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전류에 대한 정의 자체가 자유전자다라는 개념이 강했죠. 근데 이 자유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전하가 대상이 되고 이제 이런 것이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은 정전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하가 있으면 그 주변에 그 전기력이 생기죠. 그죠? 정전하에 대한 움직이지 않는 전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기력만 존재하는데, 어쨌든 이 전류는 그게 아니고, 이 전하가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이 전하 Q라는 거죠. 어떤 전하? 전하는 자유전자를 갖다가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전하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근데 공간도 여기서 운동하는 공간은 도체라는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의미의 공간에서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전하가 이동을 하면, 움직이면 이 자체를 갖다 우리는 크게 전류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회로 이론에서 이와 같이 정의를 했지만, 이걸 갖다가 좀 뜯어보면 그래요. 전하가 시간적으로 변했을 때, 그런 것은 뭐냐면 공간을 갖다 정하진 않았다는 이야기죠. 어떤 공간에서, 임의의 공간에서 전하가 움직인다는 게 전제가 된 거죠. 움직여야 뭐냐면 시간의 양에 따른 어떤 변화가 생기죠. 그게 이제 전류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개념에서의 전류의 개념입니다. 모두가 그게 전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 전하량이 변한다는 것은 이거는 전류의 양에 대한 정의죠, 사실. 그러면서도 포함되어 있는 게 이 양이 변하려고 그러면 이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운동을 해야지만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전류란 현상이 벌어질 수. 그래서 전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하가 이동하면, 전하가 움직이면 그거는 모두 전류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걸려들었던, 여기서 보이는 전류는 어떤 형태의 전류일까?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더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앞전 시간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다고 했습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을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에 핵이 있고, 핵에는 양전하랑 중성자가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전하가 있다고 했어요. 이 전하가 있는데, 이게 아주 초기 상태라면 핵에 가지고 있는 양성자, 즉 양전하죠. 양전하와 전자의 개수가 항상 같은 상태에서 태어난다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무의미한 상태. 근데 외부에 어떤 영향을 주면, 여기서 이제 전개라고 했죠. 전개가 만약에 플러스 전개가 걸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마이너스 전개가 걸렸다. 즉, 이렇게 보시죠. 충전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봐요. 이게 캐패시터가 이렇게 있죠. 캐패시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갖다 스위치를 딱 닫았을 때, 그죠? 여기는 플러스 전압이 올리고, 이게 마이너스 전압.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영향을 준 거죠. 그럴 때, 유전체는 자유전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상적으로. 물론, 그 현실에서는 아주 작은 빈도로 발생을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무슨 전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구속전자다. 떨어지지 않는 전자다. 그래서 구속전자. 그러니까, 모든 전류가 되는 전자는 자유전자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전하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전하 자체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인력을 받아서 이렇게 끌려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인력을 받아서 이렇게 끌려온다고 그랬죠. 인력을 받아서 이렇게 끌려온다고 그랬죠. 자, 이런 행위를 갖다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아마 용어는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끌려오는 이 행위 자체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변위다,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거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짧은 거리겠죠. 그렇지만 움직였다는 거죠.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전하가 이거는 당연히 자유전자가 아니죠. 구속전자가 이렇게 움직였으나 이 움직임은 또 하나의 뭘로 등장하게 된다면 이 움직임 자체가 뭘로 등장한다고요? 뭘로 나타나게 된다고? 이게 전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뭐라고 부르냐? 변이전류 이렇게 부릅니다. 변이전류. 자, 변이전류 여러분들 기사 시험이든 한 번씩 들어봤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변이전류 뭐 이런 거죠. 변이전류. 정상적으로 흐르는 전류죠. 변이전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충전 시에 캐패시터를 충전할 때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클로즈 루프를 형성하면서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전류가 아니라 이 변이전류가 즉 구속전자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그 원인이 돼서 만들어진 전하의 움직임입니다. 전하의 움직임을 갖다가 만들어낸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측정기 CT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측정 가능한 거죠. 측정되면 그게 이제 우리는 전류죠. 그래서 예전에는 도체의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것만 전류로 생각했던 그 시절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 맥스웰 제2방정식이죠. 맥스웰 제2방정식에서 이런 게 있었죠. 이렇게만 끝났죠. 이거는 이 제2벡터라고 하는 것은 자유전자만을 생각한 거거든. 자유전자만. 그러다 보니까 도체가 아닌 공간에서 이 식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식이 캐패시터라든지 이런 공간에 되게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전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 영암페어가 나오면 근데 전류가 흐르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변이전류가 이게 플러스가 된 거죠.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이 뭐냐면 이게 다시 재정립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수학적으로도 이제 맞고 이게 실용적으로 측정해 본 전류랑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한 전류랑 이제 같아지는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변이 전류를 확신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변이 전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전이 될 때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변이 전류다. 근데 이 변이 전류는 우리가 항상 흐르느냐, 캐패시터 항상 흐르느냐, 이제 그렇게 아니겠죠. 충전되는 그 순간만 흐르겠죠. 지금 충전된다는 것은 충전되는 순간 여기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한 번에 그냥 충전되자마자 한 번에 그냥 다 충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충전이 되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 배터리를 충전할 때 전원에 바로 꽂으면 바로 완충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되면서 계속 충전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하나씩 이제 변이가 완료가 되면서 이쪽에 마이너스면 이제 플러스 전화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끌어 모으는 것이죠. 이게 계속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그 움직임이 이제 전류로 나타나는 건데, 충전이 한 방에 완료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을 두고 완료가 되는 거야. 이게 시간을 두고 이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움직이는 기간이 있고, 만약에 완료가 됐다라는 것에 여기 와서 드드드 와가지고 여기서 다 멈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멈추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이게 멈추게 되면 여기서 딱 완전히 충전이 완성됐다는 것은 모두가 이동을 마치고 여기서 멈췄다는 이야기예요. 멈추면 어떻게 돼요? 멈추면 더 이상 전류라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르는, 즉 절연체 특성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 상황을 제가 그 전압이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때 상황에서 전류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V로 충전한다고 한번 해봐요. 이 캐패시터를, 어떤 캐패시터를 충전한다고 해봐요. 자, 닫았어요. 그럼 바로 이 100V, 여기가 바로 100V가 되는 게 아니죠. 시간을 두고 100V가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 R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그러면 이제 시종수에 의거해가지고, 이제 그 시종수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R 곱하기 C가 되겠죠. 그 C의 크기라든가 R의 크기에 이제 비례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빨리 충전될 거냐, 얼마나 빨리 이제 100V에 도달할 거냐, 이제 그런 게 나타나겠죠. 회로적으로는. 자, 이 전압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전압이 100V가 됐을 때가 완충이 되는 게, 당연히 스위치를 넣자마자 이렇게 100V가 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다고 봅시다. 여기가 이제 충전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두고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즉 전압이 계속 이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에 계속 뭐가 모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하들이 모이고 있는데 다 모였다는 얘기예요. 다 모였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는 여기서부터 이 순간에는 뭐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변이가 아직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변이가 아직도 뭐냐면 부속 전하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요? 계속 전류는 계속 흐르겠죠. 이 변이 전류라고 했죠. 그 전류가. 그래서 전류를 바라보면 이렇게 된,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고 합니다. C는 dT분의 dV. 즉 전압이 변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유전체를 할지라도 뭐가 변하고 있는 구간이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 이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간은 전압이 변하고 있죠. 지금 계속 전압이 변하고 있는 구간에서 뭐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즉 계속 뭐냐면 구속전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죠. 구속전자가 움직이면서 뭐예요? 움직이면서 당연히 한쪽에서는 다른 전하들을 끌어오고 있는, 다시 계속 움직여서 오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겠죠. 그 모습을 보고 전류가 나타나는 것이죠. 계속 움직이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 구간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구간은 전압이 더 이상 변화가 있지 않죠. 즉 충전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죠. 완료가 된 상태죠. 그 상태에서는 변이도 이제 멈춘 상태죠. 충전이 완료된 게 변이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때는 전류가 0이 되겠죠. 당연히 그 순간에는 이게 전압이 변하지 않는 구간에 0A가 되겠죠. 전류가 변할 때만 전류가 흐르죠. 그러니까 이 전류는 어떻게 흐르냐? 이게 전류납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0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길게 점점 줄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0이 되는 거죠. 즉 그렇다면 전류가 이 시점에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다가 여기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죠. 자, 수학적으로 보면 이제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가 나타나죠.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가 나타나는데, 의미론적으로는 여기 변화율, 전압의 변화율이 큰 때 가장 큰 전류가 흐르고, 이게 스위치를 갖다 투입하자마자 가장 빨리 변이가 나타난다. 변이가 나타나는 수량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전기 쌍극자가 만들어져서 이제 그 다량의 전하량들이 움직이는 거죠. 초반에 바로 스위치를 닫자마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 양이 줄어들다가 이제 0이 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뭐 직류에서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여기가 이제 충전해 놨다가 이제 여기다가 스위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 스위치를 더 만들어 놓으면, 자, 충전해 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방전하게 되죠. 방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그때도 전류가 당연히 흐르겠죠.
전류가 당연히 그겠죠. 방전되면 전압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것도 당연히 함수적으로 따지면 무슨 함수로요? 무슨 함수로 떨어질까요? 당연히, 예, 그렇죠. 지수함수로 떨어지죠. 이 구간도 뭐가 변하고 있어요? 전압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압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흐르겠어요? 전류가 흐르죠. 그때 우린 전류를 뭐라고 하냐. 이 전류 형태도 변이전류인데, 이 전류도 변이전류인데, 우리는 방전전류라고 우리가 부르죠. 방전전류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죠. 즉, 뭐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압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변이전류인데, 다시 여기까지 왔다가, 전화가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이 전화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방전되는 순간에 얘가 전화가 이게 소모되면서 사라지겠죠. 그러면 붙었던 전화가 사라지겠죠. 방전되는 순간. 그러면 얘도 제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제자리로 돌아갈 때 또 역변이가 나타나겠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죠. 그래서 전류 형태로 다시 걸려드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게 바로 이 변이 전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들 모델링을 하죠. 그 절연체 또는 유전체를 모델링할 때 이렇게 모델링을 하죠. 자, 어떻게 모델링을 하냐면 C 하나랑 여기 R로 C와 R로 이게 전기 회로적으로 모델링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왜 여기 C가 들어갔는지, 그죠? 그럼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변이 전류가 되겠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무슨 전류가 되겠어요? 절연체를 두고 이 저항이, 물론 이상적인 절연체나 유전체는 이 저항이 없죠. 이제 이 저항은 무슨 저항이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표현한 저항은. 누설 저항이 되겠죠. 누설 저항이 되겠죠. 즉, 뭐냐면, 뭐 수십에서 한 수백 메가옴 이렇게 크게 나오겠죠. 실제 전기 회로에서는 그냥 뭐 거의 무한대 취급을 받아도 되는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절연체가 이제 조금 성능이 떨어지면 이제 흐르는 누설 저항이죠. 누설 저항에 의해서는 이제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누설 전류가 되겠죠. 예, 여기는 이제 충전 전류가 되겠고, 충전 전류인데 형태는 변이 전류 형태가 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 전류는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여기서는 이 전류는 절연체 입장에서는 뭐 커지면 절연체 자체나 유전체가 좀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전류는 당연히 유설 전류는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거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실제 이동해서 나타나는 거고, 여기는 구속전자의 움직임이죠. 구속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류다. 서로 완전히 뭐냐면 두 개 다 서로 다른 경향의 전류가 다르다. 얘는 정상적 캐패시터 입장에서 정상적인 전류예요. 캐패시터 즉 유전체 입장, 절연체 입장에서 정상적인 전류예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비정상적인 거죠. 절연체가 나빠지면 더 많이 흐르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얘가 영암폐화는 될 수 없지만 만약 이 양이 커진다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가 교류 소스다. 여기가 전기 설비라고 봐요. 전기 설비에는 당연히 수많은 절연체로 쌓여져 있죠. 그래서 이 절연체의 열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설 전류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 누설 전류 양을 측정해가지고 너무 양이 어느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은 시스템의 어떤 절연이 좀 많이 악화됐다, 위험하다. 그래서 진단 시에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누설 전류가 너무 커지면 이제 우리가 절연을 이제 그 세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메가 같은 걸로 찍어서 검토해서 약화된 부분을 찾아서 이제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뭐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총전류로 여기 흐르는 총전류를 총전류라고 봅시다. 토탈 전류를 갖다가 이 절연물에는 이런 전류도 있고 이런 전류도 있는데 양이 너무 커. 전체 양이 커. 이걸 갖다 누설 전류로 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설 전류는 너무 큰데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을 수가 없어. 보니까 메가로 다 찍어봤는데도 그 절연 저항이 충분히 나와. 다 문제가 없는 절연 저항이 나와. 그러면 뭘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얘가 변이 전류가 많이 포함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변이 전류가 얼마 정도가 포함되는지를 갖다 구별하는 방법을 좀 알면 좋겠죠. 그래서 총전류를 갖다 구분할 때 이 전압과 동상인 전류가 흐르면 이건 저항성 전류니까 동상인 전류가 흐르면 이건 누설 전류예요. 동상인 전류가 흐르면 누설 전류가 맞습니다. 이 전압과 동상인 전류가 흐르면 누설 전류가 맞겠죠. 그렇다면 이 전류는요? 이 전압과 몇 도 위상차가 나겠어요? 그렇죠.
90도 이상 차가 나죠. 그러니까 총 전류 성분 중에서 90도 이상 차가 나는 성분의 전류가 많다 그러면 그 전류는 정상적으로 흐르는 전류, 절연물이 약화되거나 열화돼서 흐르는 전류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네, 그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상황을 충분히, 그래서 보통 계측기에서 뭐냐면 그 변이전류 크기랑 누설전류 크기랑 구분해서 이게 측정돼 해주는 그 기기들도 많이 있죠. 네, 오늘은 절연체와 유전체 2탄이었죠. 2탄이었는데 오늘 조금 더 실용적인 입장에서, 지난주에는 지난번 강의 때는 어떻게 그 유전체가 전기를 끌어모으는지 메커니즘을 배웠다면, 오늘은 좀 실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유전체를 좀 다뤄봤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알았을 때 뒤에 이제 전기 회로 때 좀 C를 조금 더 다뤄 드릴 텐데요. 그럴 때 C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어떤 지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건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라는 것은 해당하는 실전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그 문제를 잘 이해하고 그 문제에 대한 풀이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아갑니까? 그냥 아무나 찾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좀 더 이 문제를 잘 풀어줄 것 같다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분이 전문가인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유기적으로 앞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지만 이 강의만 들어서는 안 돼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따라왔을 때 이 내용이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꽂힐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